애국청년단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현 대표와 지금 인터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줌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네, 초청해 많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활동들 지금 워싱턴에 오셔서 하고 계신 걸 저희가 소식 전에 듣고 있는데 일단은 그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1월 17일에 왔으니까, 이제 그 한 달이 훌쩍 넘었죠,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체류하고 계신 셈이네요. 워싱턴 DC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왔다가, 네. 아, 제가 민간 외교를 좀 해야 되겠다. 윤석열 음, 대통령 탄핵 전국 관련해서 민간 외교를 좀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어, 필라델피아에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하와이에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워싱턴 DC에 와서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셨나요, 그동안에? 하와이 같은 경우는 그 샘콩 하원 의원도 만났고요. 음,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 그 국가기도회, 그러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 그 네, 다음 날에 국가기도회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만났고, 네. 그리고 이제 저를 초청해 주셨었던 로버트 어스 하원 의원, 오선 하원 의원도 뵙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하셨었던 담화문의 일부와 그리고 1월 15일 체포되기 전에 네, 작성하셨던 그 글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걸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는데 네, 네. 이때 루디 줄리아니 뉴욕 시장과 전 시장과 같이 부정선거 관련 조사와 그리고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한 브라이언 시밍 위스콘신 공화당 의장과도 만나서 음, 네,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 음,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그 예, 이후에는 이제 CPEC 행사에 참석을 해서 예, 이번에 그 모스탄 네, 대사 트럼프 일기 때 활약을 했었던 모스탄 대사님도 뵙고 네, 또 맷 네. 슐랩도 뵙고 그리고 스티브 배넌 음, 그리고 프라우드 보이즈의 어, 엔리케 타리오 네, 프라우드 보이스 잘 아시죠? 네, J6 네, 예, 프라우드 보이스 그리고 이제 네. 오스키퍼스의 수장 음, 파운더죠 지금은 오스키퍼스 네, 그 수장 스튜어트 로즈 도 만나서 네, 이게 원래 아시다시피 이 부정선거 지금 한국에서 많은 2030 청년들이 들고 있는 스탑 더 스틸 피켓이 네, 원래 미국이 원조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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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당시 마가 랠리에 많이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1월 네, 6일 의회 난입 사건까지로 이어진 그 어떻게 보면 핵심 인원들이죠. 이번에 사면된 1,600명. 네, 네, 거기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었던 엔리케 타리오, 네, 22년형을 선고받은 엔리케 타리오와도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를 음, 통해서 선관위를 수사하려고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음, 지금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아마 많은 2030 청년들이 그 헌재 앞에서 어떤 그 저항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과거에 미국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정하게 당선이 되지 못하고 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조 바이든의 취임을 막고자 했었던 그 미국 시민들, 네, 그 과정에서 그런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음, 미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또 미국의 정치인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 지금 한국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어,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J6 같은 경우에 저희는 J6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그분들의 애국심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J6 그 벌어졌던 그 일 자체로 인해서 실제로 어떠한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실패한 구테타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가 좀 받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종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국의 시국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염려 안 하셨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의회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 마가랠리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음. 그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고 집에 가라, 평화롭게 집으로 네. 가라라는 메시지를 저는 듣고 집으로 갔고 네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 현장이 아니라 의회 쪽에 가 있었던 분들은 당시 통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통신이 안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정선거 의혹 제기,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그 선거인단의 그 최종 수락,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에 대한 선거인단의 최종 수락을 의회의 최종 결정을 거부하는 이 시민들이 의회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어, 반 트럼프 진영이 짜놓은 함정이었다. 저희는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로 들어가서 체포가 됐었던 J6들도 음. 자신들이 정치적 포로 또는 전쟁 포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어, 엔리케 타리오, 그 프라우드 보이즈의 리더도 그렇게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절대 잡혀서는 안 된다.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네, 이야기를 했고, 네. 살인자가 되지 마라. 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순교자가 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 물론 이것이 하나의 시민혁명으로 이어져서 어떤 네. 시민혁명으로서 정말 정권을 바꾸고 또 부정부패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가 될 수 있다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음. 지금 현실적으로는 소수의 그런 수천 명이 되는 인원 가지고는 음. 당연히 그런 미국 의회의 결정이라든지 뭐 대법원의 결정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미국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한국에서도 겪을 예정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그리고 그쪽에 이런 일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그 시민사회 단체장들과 어, 이런 논의를 통해서 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음. 어, 전쟁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 즉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가 음. 헌재로 쳐들어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이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네. 다만 우리가 보다 지혜롭게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네,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 네. 해산 운동, 네. 국회 해산 운동을 우리가 어,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저는 헌법 재판관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온다면 음. 우리 국민들, 특히 이번에 거리로 나왔던 2030 청년들,
지금 거의 뭐 500만, 많게는 1000만까지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인원들이 모두 헌재 주변으로 가서 어, 이제 헌재 주변에서 저희가 국회 해산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물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저희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음.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헌재를 부신다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음. 우리는 국민의 주권자로서 헌법기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모든 일련의 과정이 민주당에 의해서, 선관위에 의해서, 대법원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네. 바로 세우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이 어, 더 격렬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만나서 그 윤 대통령의 메시지 다 영문으로 번역한 거를 전달을 하셨는데 그때 존슨 의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당시 마이크 존슨 의장은 다른 하원 의장이나 상원 의장과는 다르게 음.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알고 있는 것 오.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네. 굉장히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리고 음.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서신을 전달해줘서 매우 고맙다 하면서 제 두 음. 손을 꼭 잡고 아주 진정성 있게 어, 그렇게 화답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후에 느낀 것이지만 제가 민간 외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특히 더 느끼게 된 계기는 그 고든창 변호사님 아시죠? 고든창 예. 예. 변호사님. 네. 네. 고든창 변호사님하고도 좀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네. 그 미국이 지금 이제 한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 그리고 음. 친미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반미 인사, 친중 인사로 분류되는 이재명 당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네. 탄핵시킬 때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제가 네. 질문을 했을 때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음. 예,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어떤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어, 특수한 군사 작전이나 네. 뭐 이런 그 미군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제가 봤을 때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 민간 외교, 우리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외교, 우리 그 기자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소식을 이렇게 정통하게 알려주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애국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번에 시팩에도 직접 가셔서 매슐렙 의장도 만나셨는데 매슐렙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직접 와서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갔잖아요. 슐렙 의장이 이렇게 뭐 좀 특별한 이야기 해준 것은 없었나요? 사실 어떤 특별한 이야기보다는 네. 좀 통상 의례하는 이야기, 이제 한미 동맹 관계는 중요하니까 음. 이제 그렇게 의뢰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 매슐랩이 한국을 했던 시기가 네. 그 JCPEC이 또 있었던 또 시기라서 또 이제 음. CPEC 의장으로서 방문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어떻게 보면 CPEC 측의 주선으로 어, 원래 그 팍스 뉴스에 그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그런 기회가 있었고 사실 지금 그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거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매슐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미국의 보수 인사들을 만나보면 당연히 그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나 적극적인 개입 이런 움직임은 사실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건 민간 음, 외교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음, 그 대통령실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음, 아쉬움을 어,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혹시 특별한 이번에 건 없었다는 겁니다. 예. 아, 네. 요번에 오셔서 만나신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인상적인 이야기 혹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꼭 그 다른 분들하고도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고든창 변호사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 이제 미국은 이 내정 간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극히 조심하기 때문에 음, 사실 아무리 한국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개입할 가능성이 적다고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가장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많은 한국 국민들께서는 지금 세이브 코리아 집회도 그렇고 광화문 집회를 하실 때 미국 성조기를 흔들면서 음, 한국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같이 흔들면서 미국에 사실 기대하고 있는 미국의 도움을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지금 지금 미국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은 미국도 지금 사실 제코가 석자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도 지금 예 미국을 다시 리빌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스탠스가 특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서 이 전쟁을 길게 이끌어갔다라는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질서 있는 후퇴 음,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슬로건을 들고 나와서 지금 이것을 2기 행정부 때 음, 실행하는 그 면모를 보면 사실 미국이 지금 위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파운데이션부터 그 음, 근간부터 다시 성실하게 다시 복구해야 되는 그런 힘든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미국 그 국내 문제부터 그리고 이제 국제 뭐 나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에너지 관련 또 미국의 달러 패권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또 그런 리저브 수단을 또 들고 나온 것이고 지금 미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아니면 또는 어, 친미 인사로는 분류가 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친 트럼프라기보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조 바이든 체제에서의 친미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체제에서 얼마만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지수, 그리고 불확실하다라는 고든창 변호사. 물론 이제 그게 그 고든창 변호사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 이제 아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음, 이제 일반적인 견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이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이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도와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고든창 변호사조차도 음, 지금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상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 기자님처럼 홍성구 기자님처럼 또 그밖에 다른 미국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 사회에서 우리 260만 한국계 동포들 그리고 또 투표권이 있는 분들도 한 200만이죠. 투표권이 네, 있으신 네, 분들은. 네. 네네. 그 정도 되니까 지금 이 미국 동포 사회가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너무 중요하다. 이걸 느꼈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데 좀 답답하네요. 답답한. 개인적으로 예상하시기에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 기자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네. 현직 기자였는데 그때 사실 많은 분들이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그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시킨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 상식에서는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음, 다들 뭐 탄핵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전원 일치로 8대 0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네. 9대 0이죠. 9대 0.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은 다르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상황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오히려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결정으로 그런 행위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음, 저희는 그것과는 정반대 입장이죠.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어, 선관위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대통령의 통치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권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투표권 이것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또 민주당이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냈을 때, 그리고 국회에서 가결이 됐을 때 내세웠던 탄핵의 사유, 내란죄, 이 내란죄는 지금은 삭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제 각하를 시켜야 된다. 이 재판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예측하기가 어렵냐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우리가 과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음, 20년 동안 부정선거가 저질러져 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처음 알았고, 이영돈 PD의 그 두 번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음, 우리가 그 선거를 치를 때 그 서버를 대여해서 쓰고 바로 반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 그 공직선거법상 원래 그 선거에 사용됐던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그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거보존 소송을 하면은 보통은 증거보존으로 인정을 해주고 법원에서 음, 재검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할 때 필요한 증거로서 그 서버나 전자개표기 같은 것들을 증거보존으로 어, 받아줍니다. 증거를 보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는데 선거 재판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이런 걸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도 40총선에 제가 출마를 해서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용산구에서 네, 제가 전자개표기 관련된 증거보존 신청한 것이 전부 다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하고 싶어도 이거를 증거로 채택하고 싶어도 이걸 서버를 대여를 해서 반납을 해버리니까 사실상 증거를 인멸을 해버리는 거죠. 이영돈 PD의 그 방송에 따르면. 그리고 그것이 네, 선관위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번에 또 밝혀진 사실이고, 그리고 음, 공직선거법상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 지금은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지만 전산 조직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해킹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특히 총선하고 대선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네네. 보궐선거에서는 써도 된다고 돼 있어요. 음, 공직선거법상. 근데 음, 그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2002년부터 2002년 대선부터 노무현이 당선되던 그 대선부터 이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년 넘게 지금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근데 그 선거법을 음, 위반한 주체가 누구냐면 선관위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죠.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이렇게 헌법기관이 부정을 저지르고 오히려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기관이, 또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기관이 이렇게 헌정 질서를 어지럽힐 때, 그러면 누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느냐? 그건 대통령인 음,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음, 예컨대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은 행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법무부 산하니까 법무부 대통령의 의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선관위를 수사하려고 해도 이 선관위가 그 수사를 거부한다는 거죠. 감사원의 음, 감사도 거부하고, 음, 그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집단이 되어서 대통령의 권한조차도, 대통령의 지시조차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해서, 계엄군을 통해서 선관위를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상황이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헌법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음, 이 헌법이 악용이 돼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정이 네. 필요한 것이고, 적극적인 그 국민들의 저항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 과연 이것을 그 좌편향된 네명의 재판관과, 보수 성향이라고 하지만 뭐 그중에는 중도 보수도 있고, 이 음,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조갑재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 판결이 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민의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민의. 네. 그래서 네. 아마 이 재판관들도 뉴스를 볼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 탄핵 찬성 반대 집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텐데, 그런 음, 것들이 이번에 아마 많은 부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과거와는 다르게 그 평의 과정이라든지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들이 지금 역대 최장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사실 지금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동을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 네. 저희가 헌재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도 헌법기관 재판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부정하진 않겠지만, 우리 음, 국민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들이 헌법기관이지만 우리는 저들보다 더 상위의 주체인, 우선 그거는 소수의 집단일 수는 없겠지만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 전체,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런 중요한 주권자로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그 헌재 판결에 상당한 어, 영향을 미쳐야 하고,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번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음, 무력으로 번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어, 그 판결을 기점으로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그리고 우선은 그것이 선결되려고 하면 국회를 해산해서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당한 그 시민 저항 운동이 어,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그 헌법 재판관들도 저희가 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민 재판을 열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재판을 어떤 식으로 불법하게 저질렀다라는 그 미래의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이 사태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론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네. 정말 알 수가 없답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50-50입니다. 지금 진짜 50대 네. 50이고 네. 8대 0으로 인용이 나올 수도 있고 8대 0, 저는 반대로 8대 0으로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좌편향된 판사들조차도 물론 사전에 이미 계획이 됐었더라도 네. 지금 우리 국민의 민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저들도 상당히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뭐 4대 4가 나와서 최종 기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 국민은 국회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이 탄핵 판결에 대한 심판까지도 우리가 염두해 둬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너무 많은데 이게 정말 그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조차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뭐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와서 활동을 쭉 해보시면서 느낀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미국 사람들 행동하는 걸 보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우리 사회는 상당히 분열이 돼 있습니다. 네. 좌우로 분열이 돼 있고 진보 보수로 분열이 돼 있고 또 보수 안에서도 친윤, 친한으로 분류가 돼 있고 네. 이 분열이 돼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계파로 분열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주권자로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보수 진영이 많은 계파로 분열이 돼 있는데 이것을 우선 통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통합을 할 것이냐? 그것은 절대 진리. 우리가 사실은 이견이 없어야 되는 절대 진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네. 그래서 어,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활발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 그 그렇죠. 가치를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서로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가야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좌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희천 교수님의 반대세 운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을 진보 보수로 나누면 거의 이제 50대 50으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그 질문을 네. 던지면. 네. 근데 당신은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70%는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대답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그 진보나 보수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려는 세력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적국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적국에 충성하는 사람들과 자, 네. 대한민국의 고유 가치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번영,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간첩,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간첩이 50만이라고 하는데 그 50만을 비롯해서 그 50만을 돕고 있는 세력들이 뭐 몇백만 된다고 쳐도 와.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을 아끼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터전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절대 다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반대한민국 세력, 반국가 세력은 음. 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을 속여서 그 또 부정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고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시의원, 구의원조차 할 수 없는 동네 이장도 못 할 겁니다.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로 가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그 네. 사람들을 제거하겠다. 그 사람들을 척결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그동안 분열돼 있던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제일 또 중요한 것은
한국인 디아스포라, 미국에 계신 특히 미국 사회에 가장 많은 우리 동포분들이 계시는데 네. 지금 이 문제는 한국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네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한국 정치에 너무 많이 그동안 개입을 해왔고 또 한국 부정선거 배후로도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LG U+가 사용하는 그 선거 때 사용하는 장비가 화웨이 장비고 네. 미국에서는 이미 회출한 보안 문제로 퇴출한 화웨이 장비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그 야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중국이 네.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주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 6.25 때도 이 북한 인민군과 중공 팔로군이 같이 우리나라를 침공했고 네. 가장 치열하게 우리와 싸웠던 나라가 중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 나라가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난 상태인데 음흠. 이들의 야욕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이 야욕이 우리나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주, 유럽, 미국까지도 퍼져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엄청난 중국의 그 1대1로 전략이 음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음흠.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260만 혼혈 가정까지 하면 한 300만이 된대요. 그래서 네. 한국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한 300만이 되는데 그 음. 300만의 미국 동포분들과 한국에 있는 그 5,500만 국민이 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이 그 통합으로 가야 되는 그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통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이제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지금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 진영과의 체제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생각들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언제 한국 돌아가시나요? 지금 일정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안으로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잠깐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 아시다시피 네, 그 백골단이 네. 지금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범죄단체 조직, 그러니까 저를 범죄단체 조직을 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 특수 그거 공무집행 몰랐는데. 방해를 네. 했다고 해서 저를 고발을 오. 했고 경찰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그 사건을 이제 받아서 아마 내사를 하고 있을 텐데 아, 어, 우선 저는 그래서 지금 저희와 같이 활동했던 그 간부, 그 청년들은 백골단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뭐 물론 다 같이 백골단으로 활동한 건 사실이지만 음. 저희가 아직 창단을 안 했습니다. 정식 출범을 못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이후로 그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셔서 저희가 정식 창단은 못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백골단은 음. 사실 이 와이스컬 스쿼드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6.25 때는 우리나라와 이승만 대통령을 지킨 민병대이고 또 그 음. 서북 청년 단원들이 만든 게 백골단입니다. 백골 네. 부대고 거기는 뭐 시라소니도 같이 활동을 했었다고 할 정도로 음. 이 백골 부대는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이어가야 될 그런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그 유산인데 미국에서도 이번에 보면은 그 캐시 파텔 FBI 신임 국장이 네. 그 퍼니셔 아시죠? 퍼니셔 그 네. 마블 영화의 그 네. 퍼니셔의 그 네. 해골 로고를 네. 양말에도 신고 다니고 이 목도리에도 하고 다니고 아, 어떤 그 그래. 그러니까 악을 처벌하는 그 정의의 심볼로서 어, 그 백골 마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스티브 배넌하고 만났을 때도 스티브 배넌이 백골 저희 와이스컬 스쿼드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뭐 어,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저보고도 그 저 원룸에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셔서 네. 그 제가 이제 시간은 조율 중인데 네. 제가 들어가기 전에 뵐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우선은 그 어, 이 백골단을 그래서 저는 미국에다가 설립을 하고 오. 지금 한국에서는 저희를 정치적으로 좀 탄압하고 수사하려고 하니까
네네. 이 백골단은 미국에다가 이것도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네. 모르는 내용인데 백골단은 이런 얘기가 그래서 방송에 나가도 상관이 없으세요?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백골단은 그래서 이 미국 단체로 미국 그 오르가니제이션으로 아예 설립을 해서 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많은 청년 단체들 있죠. 서북 음. 청년단 또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반공 청년단을 알려졌기 때문에 그 반공 청년단을 따로 저 말고 다른 분을 통해서 설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음. 굉장히 많은 지금 청년 단체들을 저희가 새롭게 어,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독려도 하려고 하고요. 아, 예, 예. 좀, 좀 지원도 해드리고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음.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나 그리고 그런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들도 또 연결을 해드리고 또 이런 음. 식으로 많은 청년 단체들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좀 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 한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미국에 만들어지는 그 백골단 조직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것은 아직까지는 구상 단계지만 아, 저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한국계 네.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만들 거고,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시는,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는 요 미주 음. 지역에서, 일종의, 어, 어떻게 보면은, 음, 일종의 그 결사대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일종의 결사대처럼 그런 조직을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음. 그런 이제 오.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이제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고요. 네네. 이제 이런 뜻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뵙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을 같이 위하는 거죠. 미국과 한국, 또 네.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음. 자유주의자들, 또 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것이죠. 우리가 네. 백골이 되어 진토가 되더라도 예. 공산당과 싸워서 이기리라. 그래서 우리는 네. 우리 자유를 위협하는 그 어떤 상대와도 끝까지 싸워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 일종의 결사대죠. 그런 결사대를 미국에서 음. 미국에서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주 한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결사대를 조직을 하겠다. 예,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의 백골단은 꼭 청년이라는 제한은 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네, 네. 그 제한은 두진 않을 겁니다만 그러나 뭐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주축이 돼서 음. 하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령 제한 네, 없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연령제 예. 미국에서의 백골단은 연령 제한이 없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젊은 나이에 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직접,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4.15 부정선거였습니다. 4.15 네. 부정선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음. 겪으면서 사실 4.15 부정선거 때만 해도 제가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일도 없었습니다. 일도 네. 없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할 때였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팩트를 전달드리고 또 이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고급 정보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역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저널리스트로 독립 저널리스트로 사실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독재 방역을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가 이제 백신 관련 이야기를 검열을 하면서 제 채널이 2021년 3월에 삭제가 됐습니다. 2021년. 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사회운동가로 변신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제 메시지나 어떤 제가 취재한 내용을 다른 분들께 알리는 그런 수단이 사실 너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또 사업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기자를 과거에 2016년, 17년경에 제가 기자를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널리스트는 사실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널리즘 쪽은 아예 이제는 딱 선을 그었죠. 나는 기자가 아니고 나는 전공을 사업가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로서 살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의 그 결심을 하고 이제 기업가로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하고 나름 열심히 운영을 했는데 그때 사이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사이로 부정선거를 알게 됐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렸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니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일단 해야겠다라고 했죠. 근데 저는 사실 저 스스로를 기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냥 유튜버라고 했고 또 기업인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채널이 삭제가 되면서 이제 거리로 나갔고 물론 이제 유튜버를 할 때는 블랙 시위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백신 패스 반대 운동을 강남에서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그때까지 같이 활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로는 이제 활동을 사실 좀 내려놓았죠. 그래서 다시 기업 활동으로 갔는데 그 이후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당선이 됐다고 해도 우리 저 보수우파 국민들은 그것이 산소호흡기를 사실 대준 것뿐이지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네. 이중대라는 표현이 예, 많았죠.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지지율이 막 10%대로 떨어지고 이랬는데 음. 그때 저는 사실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애국 활동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어, 이 정치는 당연히 생각도 없었고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활동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도한 게 이제 제가 출마를 통해서 어, 이 지역 주민들한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국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특히 정당이나 또 선거 때는 그런 얘기를 일체 아무도 못 하거든요. 부정선거 얘기를. 그런데 제가 직접 그 출마를 해보고 지역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고. 그래서 양당이 모두 문제다. 국민의힘도 문제고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소속으로 완주를 했는데 어, 물론 이제 그것이 매우 어려웠죠. 결과적으로는 그 국민을 계몽하고 그리고 이제 양당을 심판하는 어, 국민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저 두 양당 모두 안 되겠다. 지금 전까지는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아무리 민주당이 나빠도 그래도 국민의힘 당을 뽑아야 나라가 지켜진다고 생각한 분들이 대다수였지만 이번에 드러났지만 양당이 모두 문제라는 거가 드러난 거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제가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출마를 했고 그리고 당연히 낙선을 했죠. 제가 1.19% 득표를 하고 이제 낙마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선거무효 소송이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 게 민주당 해산, 국민의힘 전원 사퇴, 국회 해산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사 앞에서 그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는 국회 해산 운동을 12차례 했죠. 12차례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시민 운동을 한국에서 크게 하고 저는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올 생각이었죠. 근데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이 어떻게 보면 구국 활동에 완전히 올인을 하게 된 건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상황 계속되다가 결국은 계엄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계엄이 오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건데 계엄 선포하자마자 당시에 아 이거다라고 그때 캐치하셨나요? 아니면은 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이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나는 그런 연성 계엄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일반적인 계엄, 그러니까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계엄군이 동원이 돼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고, 예, 또 일시적으로 어떤 그 뭐 선거 부정이 났다면 그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을 또 체포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수사할 목적, 뭐 네. 그런 계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어, 계엄군의 숫자가 너무 적었고, 그리고 뭐 체포 시도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도 사실상 그대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네.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사실 저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실망을 했었다가 네. 이후에 그 담화문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이제 크게 음,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아, 네. 그 담화문 내용에서 알 수 있었던 그 대통령의 고뇌, 음, 그동안 대통령이 왜 그렇게 식물 대통령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가. 음, 그리고 어, 가장 이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결단을 내렸구나 하는 그 생각에 네. 윤석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도와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던 중에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원래 출마하셨던 지역구가 용산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네네.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 쪽의 그 권영세 의원인가요? 그 공천을 네. 그쪽이 받는 바람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얘기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지금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한 부조리한 문제 그리고 지금 민주당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당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진작부터 국회 해산 운동을 벌려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느끼셨던 그 느낌, 공천에서 탈락당하고 권영세라는 국회의원이 지금은 또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제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경선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네. 당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청년들을 우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가산점을 준다고 네. 발표를 했었고, 네. 그리고 모두 경선에 참여를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음, 사실 저는 공천을 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경선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알리고, 그리고 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경선 신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네.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으나 권영세 현 비대위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습니다. 단수 공천. 그러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닫아버린 음, 것이죠. 기회의 문을 음, 완전히 닫았고, 음, 그랬기 때문에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신인이기 때문에 지역 네. 기반도 없고, 물론 제가 그 지역에서 오래 살긴 했지만 제가 뭐 정치 활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기반도 없었고, 권영세 의원은 사실 당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네. 중진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사실 경선에 나온다고 해도 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음, 굳이 단수 공천을 줬다라는 것이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 내걸었던 그 슬로건하고 너무 상반이 됐고, 네. 그리고 이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라도, 보여주기 음, 식으로라도
우리 정당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정당이다. 우리는 청년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문을 여는 그런 정당이다라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 정반대로 완전 그 구태 정치, 음. 구태 정치로 회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참 의아하다. 이렇게 의아함을 가지고 결국은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물론 음. 많은 분들이 무소속 출마를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네. 반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어. 가장 많이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저 투표의 자유가 있고 네. 정치 참여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왜 출마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왜 우리 네. 국민들이 그것도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저를 그동안 지지하셨던 분들조차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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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말리시더라고요. 그 음. 출마하면은 우리가 진다, 민주당한테 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음. 이제 탄핵 정족수 200석, 그러니까 민주당이 200석을 가져가는 것만큼, 그러니까 야권이죠. 범야권이 음. 200석 이상을 가져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게 네. 이제 그 이유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봉규 TV에 네. 이미 11개월 전에 제가 나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대한민국에는 좌우 보수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 그 이희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애국 세력이 있고 네. 반국가 세력이 존재를 한다. 근데 그 반국가 세력은 친중 정치인들이 포함이 된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종북만 있는 게 아니라 종중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민주당의 주축 세력이 종북 세력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는 사실 종중 세력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우리 국민의힘 당이 음. 중공 자본에 의해서 그런 음. 중공의 내정 간섭 계획에 의해서 사실 친중 정치인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 그, 그걸 사실 이봉규 TV에 나가서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지키기 위해선 대통령을 탄핵으로부터 막으려면 음. 무조건 국민의힘 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친중 정치인들을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친중 네. 네. 정치인들을 먼저 내부적으로 제거해야만 음. 윤석열 대통령의 어, 탄핵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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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꼭 친트럼프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친미 노선을 확실하게 간 인물이고 네. 지금 반국가 세력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아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이미 파악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장악돼 있는 음. 국민의힘당의 친중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드러내놓고 동조는 못해도 결국 동조를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아마 최소 40석 이상은 나올 것이다. 40명 이상은 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투표한 인원을 포함해서 탄핵에 찬성한 인원을 포함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40명이 넘습니다. 국민의힘 네. 의원들 중에. 그리고 네. 그 네.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 제거해야 되는 대상들은 이렇게 반국가 세력들, 친중 정치인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음. 되는데 음. 사실 그 친중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권영세 의원이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무지성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거를 제가 유권자분들한테 음.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네. 양당 시스템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음. 어, 양당은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사실 15% 이상 이 그러니까 득표율이 보장을 받습니다. 양당 그렇죠. 시스템에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선거에 사용되었었던 지출 비용들이 보전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일부는 이 선거법상에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을 다 합치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 양 당은 대기업 수준으로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이 218억,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180억을 벌어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양당은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돈을 벌어가는 구조로 지금 이렇게 점점점 몸집을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음, 부정선거로 자기가 낙마를 하더라도 결국 정당은 돈을 벌기 때문에 다른 뭐 당협위원장으로 자리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들은 국민의 주권, 국민 투표권이나 참정권을 지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네. 오직 자기의 사익,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에, 이 권력을 음, 이 당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권력을 내가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음. 여기에만 그 몰두하는 사람들이 지금 양당 시스템 안에서 기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나 그리고 지금 구성원도 문제지만 이 구조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이니 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양당 시스템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체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네. 이거는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또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권영세 의원 측에서 단일화를 제안을 하셨어요. 단일화를 아, 그래요? 제안하셨고, 네네, 예. 단일화를 제안했었고, 음, 저는 당연히 단일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정치적인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사실 제가 뭐 그 안에 나눴던 대화 내용은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의향이 있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음, 스탠스가 저는 궁금했고, 물론 네. 뭐 당연히 지킨다고 얘기를 했지만, 음, 그렇지만 뭐 지금 권영세 의원의 행보를 보면 사실 대놓고 어떻게 보면 대놓고 배신을 안 했다 뿐이지 음, 지금 굉장히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좀 권영세 의원의 행보가 더 화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네. 뭐 헌재 판결을 승낙하겠다, 완전하게 받아들이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음,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진영이 아니라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발언들이 아니라 음, 아주 정략적인 발언들만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네네. 정치 포함을 해서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 국민들을 위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이야기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그런 음, 애매한 스탠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서 네네. 그때도 저는 권영세 의원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영세 의원과 단일화를 해서 내가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보기보다는 내 소신을 가지고 어, 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무소속으로 완주를 해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4.15 때는 확실하게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으니까 또 음, 선거 무효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4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의 증거 정황이 발생하면 선거 무효소송을 하겠다. 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40 총선 결과를 보니 그리고 증거를 수집해 보니 또 명백한 증거가 또 발견이 된 겁니다. 우리 오, 지역구에서도.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증거까지도 다 확보를 해서 저 준비 기일에 저희가 첫 준비 기일, 재판 준비 기일에 그거를 보여드릴 건데, 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어,
저는 사실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한 것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반대입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정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 국민의힘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권영세 의원 눈밖에 났고, 그리고 협조하지 않았고, 그들의 음, 아젠다에 협조하지 않았고, 저는 제 목소리를 냈고 국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공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 행보를 시작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행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당신이 정치를 할 거냐 아니면 혁명을 할 거냐. 네.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 계열에서 그렇게 뭐 혁명을 할 거냐 이걸 여쭤보시길래 저는 그냥 혁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정치인을 네.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네. 저는 혁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민혁명 쪽으로 저는 노선을 확실히 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정치 입문 계기, 네. 어떻게 정치 입문하게 됐느냐라는 그 계기에 대한 답변, 그것은 이제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 문제를 바로잡고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국회로 출마를 해서 왜냐면 그게 돈도 사실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또 이제 시간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행위로 인해서 저의 결정으로 인해서 저는 상당한 또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네. 정치적으로도 탄압을 받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쓴 카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직접 대화를 나누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상은 좀 날카롭다, 무섭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으세요. 그렇게. 그런데 왜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예, 이해가 충분히 되고 나라도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한 용기를 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특별히 또 미국까지 오셔서 민간 외교 활동 펼쳐주시느라고 정말 수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미주 지역의 이 백골단, 백골단이 이제 정식 명칭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네. 이제 영어로는 이제 White Skull Squad가 되겠죠. 이제 White 화이트 Skull 스컬 Squad. 스쿼드. 네. 야, 이제 정식으로 이제 미주 지역의 백골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아주 훌륭하고 멋진 활약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당부의 말씀 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민족. 한국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민족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 자유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고, 또 뭐 미국인들 또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자유를 지켜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헌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면 뭐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그동안 우리 한민족이 추구했던 그 가치가 무엇이며, 뭐 시대별로 그것이 계속 바뀌어 왔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 한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그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어, 고민을 하고 또 어, 우리 민족 사회 내에서 이것을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좌우로 분열되지 말고 보수 진보로 싸우지 말고 이걸 우리가 정말 하나의 그 대통합의 개념으로 어, 이제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를 네. 기회로 삼아서 우리 민족 대통합으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우리 한민족이 전부 다 하나로 통합되는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귀한 결과가 있기를 저희도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